강병한 흥천 주요독일공사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병한입니다. 저는 이 파워포인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저 한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석학분들이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그동안 하셨고, 또 그 통일을 담당했던 콜 총리라든지 이 고르바초프라든지 밑에 있는 셰바냐제 겐시 외상, 그 밑에 있는 외교안보 보좌관인 이 텔치라든지 러시아 이름이 뭐죠? 이 체르나예프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회고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또 이 발표를 또 이래 하게 됐습니다. 연구의 초점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 남북 간 통일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그걸 중점 사항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 문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 통일의 시작은 우리도 독일하고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겪은 통일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그거는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연구해서 보다 나은 평화 통일을 달성하자. 달리 얘기하면 통일 비용을 좀 줄이자. 그걸 위해서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의 그 주요 과정을 보면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49년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아데나워 기민당 정권이 20년간 집권합니다. 20년간 집권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쟁을 하면서 독일에 대한 나쁜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름대로 무장 제한 같은 거, 국방을 못하게 한 그런 것도 이 규정을 다 해소하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년 장기 집권 동안에 이 동독하고는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69년 이제 브란트 총리가 이제 3인당 정권을 들어서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막힌 벽을 이제는 뚫어 가지고 사실상 일민족 이국가 체제를 하면서 각종 민간인들의 이 교류라든지 이 통화, 우편물, 관광, 문화, 각종 교류가 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3년부터 이제 동독의 서독의 신문사들이 주재를 하게 되고 해서 그게 89년까지 한 5, 6년간 이 일반적인 민간인들의 교류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은 8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노스트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구권에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에서는 특히 89년 9월 4일 라이프치 시내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한 1200명의 이 신도들이 모임을 가지고 거리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 모임이 모교 집회인데 원료 모임이 동독 전체로 확산되면서 그게 오늘날 베를린 장벽 붕괴라든지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저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대규모 탈출도 일어나고 동독 정권에 대한 시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시위가 많을 때는 동베를린에 있는 알렉산드 플라츠 같은 데는 한 7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70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호네크도 사임하게 되고, 동독에서는 새로운 신여행 규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적 여행도 허용하게 되는, 무제한 이제 이 여행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발효 시점이 11월 10일 날 새벽 4시에까지 엠바고인데 11월 9일 날 저녁에 이 정부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그냥 기자가 물으니까 언제 발효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발효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녁
10시에 전 세계 타진이 되고 11시 반 정도 돼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장벽이 붕괴돼 버리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해서 이제 장벽은 무너집니다. 그게 61년에 설치돼 가지고 89년까지 근 27, 8년간 유지됐던 동서독 분단이 이제 저는 우연한 사태로 이제 무너지는데 그다음부터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 수상은 그 밑에 있는 외교안보부장이 텔칙이라는 사람인데 이 외교안보부장한 텔칙은 겐시하고 그러니까 이 콜하고 겐시하고 이 텔칙 세 사람이 한 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많은 교환했던 고르바초프라든지 셰바란나자라든지 그 밑에 있는 보좌관 체르나예프 세 사람하고 한 팀과 마찬가지로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 텔칙이 방 안에서만 떠들지 말고 과감하게 밖에 나가서 종이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콜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며칠 안 걸립니다.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콜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텔칙도 아주 조그만 사람이 아주 영리합니다. 그 유머도 뛰어나고 아주 성격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독일 통일 10개 방안을 발표를 하니까 이 붕괴 직전에 있는 동독에서도 4단계 통일 방안 제시합니다. 결국 통일을 방어할 수 없는 어차피 통일은 불가피한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특히 이 소련이 그때 생필품이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타진하는데 콜은 2주 만에 신속하게 줍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보는 게 콜의 이 판단력과 집행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적시 모든 밑에 보좌관들이 제시를 하면은 바로바로 수용,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한 통일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팀워크가 참 잘 갖춰졌다.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 독일에서도 최초 이제 자유선거가 일어나는데 그때 기민당, 그러니까 빠른 선거, 독일 기본법 23조에 의한 연방 가입만 하면 바로 통합이 되는 그것을 공약으로 내기는 기민당이 압승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도 고르바초프도 삼민당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외의 압승이 일어나가지고 이 독일 내부적으로는 이제는 신속한 통일로 가는 게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이제 시작됐는데 제일 먼저 이 콜이 결정한 것은 통일이 되기 전에 정치적 통일이 되기 전에 경제적인 통일을 하자. 그럼 경제적인 통일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통합이지 않느냐. 그래서 마르크화 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 교섭에 참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한데 결국은 1대1 교환 비율입니다. 교환 비율 가지고 많은 실랑이를 하게 되는데 결국 1대1 하게 됐는데 1대1을 하게 된 것은 동독 주민들이 우리도 서독 주민들하고 같은 마르크화 쓰면서 1대1 화폐의 이 가치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게 하고 결국은 동독 주민들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1대1로 함으로써 이 통일 자금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됩니다. 1대1로 하니까 동독에서 임금이 오래되고 기업은 그냥 좀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하니까 그 파산을 하기 위한 그 민간 기업을 파는 인물을 신탁청이 그 업무를 주도를 하게 되는데 신탁청이 주도를 한 그 배경에는 이 기업 한 4만 개의 국유 기업을 팔아가지고 6천억 마르크의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4년 활동한 결과 이익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2,500억 유로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 적자를 보게 된 기본 원인이 콜이 결정한 교환 비율 저것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설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저걸로 해서 경제 통일이 됩니다. 경제 통일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 동서독 간에 통일 조약을 또 맺게 됩니다. 저게 7월 1일부터 90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경제동맹은 그 경제 통일을 이루어준 거죠. 그 이루고 난 뒤에 동서독 간의 정치적인 합의는 8월 31일 날 결정이 됩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독일은 내부적인 통일 외에 외부적인 그 장애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자기들이 전범이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으로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전후 독일 처리를 위한 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니까 45년 5월에 패전을 하고 난 뒤에 45년 8월에 베를린 옆에 있는 포츠담에서 포츠담 선언을 포츠담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포츠담 협정에 의해 가지고 전성 4개국은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한과 그에 의해서 아주 이제 파생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 주둔하고 있는 34만 명의 소련군 철수 문제, 그리고 이 국경선이 2차 대전 마치면서 소련이 폴란드의 오른쪽을 잡아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없어진 만큼 폴란드는 이 또 독일 쪽으로 또 밀려 들어옵니다. 독일은 또 그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제3제국 독일 영토의 25% 4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희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오데르 나이세 강인데 그 국경선 결정하는 문제, 이 모든 게 대외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키를 이 전성 4개국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전성 4개국 중에서도 소련이 모든 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콜이 생각한 것은 소련에 대해서 이 4차례에 대한 이제 고난의 2+4 회담인데 어떻게 뚫고 가느냐. 그야말로 이 차관, 돈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모든 협상이 구국이 많은데 굴국의 계기마다 돈으로 승부를 겁니다. 그래서 1990년 1년 동안 소련이 이 서독이 소련에 부담한 그 액수가 240억 마르크입니다. 엄청난 돈을 주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모든 액수를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야기된 게 1차 회담 전에 1차 회담이 5월 9일 5월 5일 날 개최되는데 하루 전날 셰바르네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50억 마르크를 요구를 하는데 이걸 이제 며칠 만에 2주 만에 바로 전달합니다. 이 50억 마르크는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걸 2주 만에 결정해서 전달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거 효과가 바로 고르바초프 쪽에서 모든 국가는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 따라서 스스로 동맹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토 잔류하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회담 그 점에서 고르바초프는 콜을 고르바초프의 자기 고향인 저 밑에 이 조지아주 그 밑에는 카프카즈에서 회담을 하자고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대외 문제 그게 모두 다 타결됩니다. 외교, 안보, 군사 문제 모든 게 다 타결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오면서 이 팀들은 비행기 안에서 이 축배를 들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4차 회담까지 문제는 이 4차 회담 이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이제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2주 전에 고르바초프가 다시 콜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철군 비용을 150억을 내놓으라. 150억 마르크를 내놓으라. 처음에는 독일 쪽에서 60억 마르크를 제시했는데 그 이면에 틸칙과 소련의 그 외교안보부 장관들이 엄청 협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콜이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0억 마르크를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야, 콜이 뭐 저렇게 잘난 척 하지만은 결국 돈으로 산 게 아니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역시 국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됐다. 그래서 독일 통일의 기반은 국력을 다진 아덴하우 기민당 정권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독일 통일의 특징은 정말로 갑자기 이 통일이 왔죠.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란다 전 총리는 뭐 그때 한 열흘 전에 서울에 와가지고 독일 통일 몇 년 남았어요. 남북 간 통일이 훨씬 빨리 될 거예요. 근데 돌아가자 10일 만에 또 저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장벽 붕괴되고 하고 1년도 안 된 11개월 362일 그래서 켈칙 보좌관이 쓴 회고록이 326타계라는 그런 또 회고록이 있습니다. 1년도 안 되게 이제 통일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 팀들의 이 회의를 할 때는 밤새도록 그냥 이 반쯤만 입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돈을 줄 때는 빨리 참 이
사람들이 그때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인들이 주도한 통일이다. 이거는 이 동독 주민들이 대반란을 일으킵니다. 동독 주민들의 평화혁명, 그 평화혁명이 결국 이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 근데 웃기는 것은 그 당시에 동독의 소련군 34만 명, 동독 인민군 17만 명,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적으로 되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다음에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서로 이제 밀고 당긴 게 이제 쭉 과제가 나옵니다. 외교안보 문제, 연방 정부 의회 소재지를 베를린으로 하느냐 마느냐, 뭐 본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 남북한 관계에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가 좀 그걸 보겠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 키신저도 이야기했다시피 북한 문제 이거 어떻게 어떤 요인으로 이래 가지고 이게 돌발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독일처럼 갑작스러운 통일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독일은 서독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합니다. 콜 회고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동독은 동독 공산당의 홍보 팜플렛에 나온 그 자료로 알았다. 공산당 정권이 대사기술에 우리가 녹아난 거다. 이 정도로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본조약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동독 사람이 90%가 서독의 TV를 다 봤습니다. 한데도 서로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막상 이 통합 작업을 해보니까 신탁성에서 팔아가지고 6천억 마르크 통일비용 만든다 했는데 완전 꽝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껍데기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북한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냥 겉으로만 알아가지고는 동서도 꼴이 난다. 지금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 뭐 지하자원이 많은데 이거 통일비용 1,000만의 말씀. 개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일비용 초반에 많이 필요한데 저거는 그냥 장난짓이다. 저런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북한의 홍보물이 그대로 이제 이용되는 서독의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그래서 북한 바로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를 받는 이게 서독의 외교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0년대 후반에 이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있는 탈주민들을 데려오는 거. 30만, 50만을 데려오는 거하고 이 대외적으로 투+4 회담, 전성 4국에 대한 회담 두 가지 방향인데 이 사람들을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은 동독 주민들의 이와 같은 시위 모멘텀도 빠졌을 테고 베를린 붕괴도 없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겐시오 외상은 그 밑에 부하들 다 데리고 실제로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열차에 다 실어가지고 열차 칸칸이 다지면서 음료수도 나눠주고 악수도 하고 직접 몸으로 때렸어요. 그 당시에 겐시에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간호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송환의 문제점. 이 송환한 사람을 잘해줘야 혁명이 일어난다. 지금 우리 탈북민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탈북민들.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잘해야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지금 3만 5천 명입니까? 2020년 말 3만 5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이 혁명,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 데려오는 거하고 국내에 있는 탈북자, 이걸 잘해줘야 이 서독이 전개한 이 30년 전 외교 활동의 이 성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38도선 일본 무장 해제를 위해서 소련과 미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성 4개국의 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처럼. 하지만은 또 그때는 이 독일은 또 위한 게 이 전체적인 이 판세를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이 나토라든지 이시라든지 큰 단합된 정치와 경제 구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든지 그런 나라가 없고 그런 국제적인 조직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지 않나. 그런 점에서 잘 좀 해야 되겠다. 북한과의 교류 확대 어차피 통일하려면은 잘해야 된다. 하지만 소련의 경우, 서독의 경우
이 통일 전도 그렇고 통일되고 난 뒤에 통일 전 이 사람들이 잘 만나고 통일되고 난 뒤에 내적인 통합이 잘 되고 한 그 핵심은 공은 뭐냐?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정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전국적으로 한 8,000개 정도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방자치단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씨앗이 되지 않았나. 우리도 남북한 교류 확대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북한 심리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서독에 대한 환상, 뭘 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실업을 당합니다. 실업을 당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남한에 대한 이 환상을 가지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뭐 소득이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 이제 중요하게 통일 비용입니다.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이 독일의 경우는 실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우선 동독의 그 경제력 평가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막상 통일 작업을 해보니까 동독의 경제력은 빵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한때 이 세계 10위의 산업국가로 동독을 올릴 정도로 엉터리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정말 옆에 있는 나라 잘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통일병은 독일에서는 예상외로 엄청나게 들었죠. 그래서 지금 통일병이 얼마나 들어갔나 이제 한 20년간 측정을 했습니다. 91년부터 2010년 한 20년간 해보니까 한 2조 1,000억 유로 저리 들어갔는데 대부분 한 5개 분야에 들어갔죠. 그 중에서 반 넘게 사회보장들 들어갑니다. 양국 간 통화 경제동맹을 하면서 동독이 주장한 사회동맹까지 해가지고 임금, 실업보험, 의료보험까지 이 서독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돈을 모아놓으니까 말이죠. 동독의 개발은 고사하고 전부 다 동독 사람들이 사회보장비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 할 때도 사회보장비를 북한을 남쪽에 맞출 게 아니라 북한의 내부의 그 경제력 수준 그게 해서 맞춰야 되고 일시적으로 독일처럼 할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통일비용 우리 다 모아봐야 절로 다 넘어가니까 서독에서는 엄청난 통일비용에 대한 항의가 이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점에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연대법, 통일체라고 그럽니다. 통일체가 이제 91년부터 모아졌는데 저게 돈이 많습니다. 개인과 법인 다 내야 됩니다. 근데 저게 이제 워낙 이 선거 때마다 선거 이슈가 되고 하니까 30년 만인 2020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한 20년간 통일 비용을 생각한 것 같고 나머지 10년간은 플러스 생각한 게 아니냐. 우리도 만약 남북한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을 한 20년간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비슷한 또 안 되면 한 10년 정도 그걸 감안해서 통일 비용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독일은 저런 거하고 부가가치세도 인상했습니다. 처음에 7.4%였습니다. 아주 살기 좋았죠. 지금 독일 가면 부가가치가 19%입니다. 세금이 엄청 많죠.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부가가치세는 지금 남아있죠. 통일세는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통일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이제 통상 이야기하는 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요. 보통 한 3,000조 내지 4,000조 달러로 얘기하면 3조 달러 정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3조 달러 정도 될 거다. 근데 이 용도라는 게 북한 체제에 전환하는 거하고 거기 SOC 건설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회보장비가 이게 제일 큰 포션입니다. 세금 인상 없이 통일비용 조달 그런 주장 뭐 정치인들 하겠죠. 그건 엉터리다.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장비가 절반이니까 저걸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몰수재산의 소유권 문제 저거 독일에서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볼 거는 뭐냐. 저걸 빨리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경제 집중이 안 됩니다. 서독이 아주 곤란을 겪은 게 동독 지역에 대한 투자가 안 됐습니다. 저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되고 난 뒤에 3년 내에 저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이중 문제. 이 이중 문제, 이거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는 뭐 작게는 300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은 한 800만 생길 거다. 그렇게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도를 해야 됩니다. 남도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농토도 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심리적으로 통일이 곧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이 가치 통합 동맹을 맺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남북한 통합 문제인데요. 이제 이게 뭐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잘하면 통일이 빨리 되고, 통일은 빨리 되더라도 독일처럼 통일 비용을 왕창 내게 한 죽음이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인당과 김인당의 싸움이 이제 그래 붙는 거죠. 그래서 이 코르 회고리에 보면은, 그래, 맞아. 1대1은 정말 경제 가치 생각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이어서, 하지만 그때 만약에 늦었더라면은 늦는 데 따른 정치 경제적인 그 부담은 빨리 결정한 데 따른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뭐 그런 코르의 주장입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통일은 축복입니다. 저희들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대대손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흡한 가운데 또 이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